2022년 12월 1일입니다. 오늘 2022년의 마지막 한 달 남은 1일이고요. 날씨가 영하 10도 넘어까지, 파주 넘어는 19도까지라고 하는데, 아무튼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귀가 중인 여성을 그러니까 모르는 여성인데요. 를 심각하게 폭행을 하고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범죄까지 저지른 것 같은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그걸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진짜 나쁜 인간이죠. 그러니까 5월 22일 한 6달 전이죠. 오전 5시,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근데 5월이니까 뭐 운동회라 나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귀가하던 녀석이 사실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데 오피스텔 현관, 공동 현관으로 쫓아온 거예요. 아마 성범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성범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냥 뭐 이것저것 이유도 없고 돌려차기. 그러니까 이 여성이 뭐 이 남성을 비난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 그 빌미를 줬다, 그런 것도 없이 결국은 새벽 5시에 지나가는 여성을 강간 혹은 성범죄를 하려고 따라가서 뭐 뒤에서 뒷발차기로, 돌려차기로 정신을 잃고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그 무자비하게 뭐 머리를 밟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또 짐도 이렇게 몰래 빼갖고,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이 떨어뜨린 걸 아마 복도 CCTV가 없는 쪽으로 가서 성범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뭐 옷이 벗겨져 있고 뭐 속옷이 벗겨져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 범행의 수사 자체, 뭐 수사 대부분 살인미수입니다. 살인미수 재판 넘겨진 후에 징역 12년이 선고됐어요. 검찰은 20년을 구형을 했지만, 그게 참 재판부는 이런 거죠. 상당히 위험하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범인,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건 CCTV 상황으로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다른 범죄와 관련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 기간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2년밖에 안 한 거죠. 왜냐? 글쎄, 이 상당히 재범 가능성도 크고 폭력적인 부분도 크고 PCLR 사이코패스 점수 높게 나왔고 재범 위험성도 높고 프로파일링 보고서에서도 상당히 그 높은 위험성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다른 부분에 있어 뭐 이제 말하자면 범행을 인정했다고 8년을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겠느냐. 검찰이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살인미수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형량은 12년이고 얘가 뭐 12년을 다 채우지 않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40대 초반, 뭐 빨리 나오면 한 8년쯤에 나올 거예요. 12년이니까. 그럼 30대 후반. 그러니까 성범죄의 고의성과
살인의 고의성 혹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 그리고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고 위험한 자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범행을 인정했다고, 그리고 사실 심신미약이 아닌데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참, 일단 수사 자체는 사실 뭐 딱히 우리는 이건 일종의 가중폭력, 의도된 상당히 위험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에, 사실 이 사람은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죽을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저 정도로 밟히고 거의 완전히 그 사지마비, 뇌사 상태에 빠뜨리고 강간을 하려고. 그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반성문도 계속 쓰고, 그러니까 반성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범행 인정 이런 것 때문에 형량이 이렇게 많이 깎인다고 하면은 이건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무려 8년이나 형을 깎아주고, 이게 또 이제 20, 30 넘어가면은 더 깎아질 수도 있어요. 반성문 계속 제출하고 한 10년 정도 깎이면 얘가 한 7년 정도나 이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를 봐서는 보복 가능성이 높고, 자기 여자친구를 협박해서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거로 봐서는 이게 사실 첫 범행인지, 왜 경찰에서는 이것을 단일 범행으로 본 건지. 이 정도면은 얘는 아침에 이게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관련했던 사건에 이 수사를 했던 그 경찰서에, 서울 성북경찰서인데 유사한 형태의 사건의 사례로 봤을 때는 얘는 다른 유사범죄 혹은 유사폭행, 강간 이거에도 상당히 여죄가 있을 텐데 그걸 이 수사를 안 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미진, 여죄 수사, 그리고 재판에서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 이 모든 게 다 잘못됐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다행히 이 후유증이 있지만은 다행히 그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살아있었고 회복이 됐을 뿐이지 이거는 죽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살인 미수라고 하니까, 야, 이 정도의 범행에 12년형? 10년? 이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처벌을 해야지 다시는 이런 형태의 범행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자들한테 경각심을 주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수사 재판 판결입니다. 이놈은 사실 경호업체 직원이에요.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마이크 타이슨 같은 애들이 주먹을 휘두르면 살인 무기로 한 것처럼 얘는 사실은 그 심각한 형태. 그리고 보통 이런 거 민사상에 큰 손해배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의 법 체계에서는 안 돼.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이 가중적인 손해배상에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미흡해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미수 겸 준강간, 준성범죄까지도 했어야 되는데 왜 성폭력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도 사실은 수사의 미진이죠. 그러니까 살인미수 겸 준강간, 미수, 뭐 준강간죄로 돼야 되는데 진례 DNA 채취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인 거죠.
분명히 옷은 벗겨져 있었고, 그리고 이 범인놈이 자기 여자친구 집에서 옷을 빨아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도.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처벌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수사가 미진해요. 왜? 얘가 자기의 인터넷 검색,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한 거,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한 거로 봤을 땐 서면 살인, 서면 강간, 서면 강간 미수. 그러니까 지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참, 왜 이렇게 엉망이 될까요? 수사라든가 재판이. 정의가 전혀,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엉망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놈들이 경호업체에 다니고 뭐 이러다 이제 지나가는 여성 강간하고 둘겨 패고, 그런데도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불안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지인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고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지방법원의 준강간 혐의죠. 5월 23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어요. 그러니까 약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극단 선택을 하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축 늘어져 있었겠죠. 그때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은 뒤에 쫓아간 거죠. 그럼 빨리 뭘 했어야 됩니까? 병원에 불러갔고 119 불러서 위세척하고 그래야 되죠. 다행히 이분은 돌아가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변호사는 그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주거지를 갔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피해자 합의했고 전과가 없다. 그래서 집행유예 나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잘못을 인정했다. 합의했다. 저는 이렇게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하는 판사의 기본적인 머리 구조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는 그렇다고 쳐도 검사애들 마찬가지고, 이거 상당히 뭐라고 하나, 반사회적인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자살하려고 약을 먹은 사람을 빨리 신고하거나 이렇게 구호해 주려고 해야지 그때 강간을 해요. 이건 쓰레기 중에 완전 쓰레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우발적이라고, 그리고 또 자신의 잘못 인정했다고 집행유예를 하는 판사나, 이걸 또 이렇게 구형을 했던 검사나, 참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 해야 될, 아니면 인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위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했고 형사처벌 받는 전과가 없고 우발적, 이게 어떻게 우발적입니까? 우발적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약을 먹었으니까 몸이 축 늘어져 있겠네? 가서 강간해야지.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수사를 찾아내야죠. 의도적인 강간이죠. 더 악질적인 강간이죠. 준강간.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 인정하는 건 증거가 명확하니까 그건 뭐 형량을 감형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판사라는 것들은 참 편한 인간들입니다. AI가 판결을 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판결이 있다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 사회의 정의 시스템, 사법 시스템 완전 개판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정의로운, 하긴 뭐 대통령부터 말을 말죠. 자, 요즘 이제 정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김학의 판례, 김학의 판례. 김학이라는 인간은 잘 아실 거고,
김학의 판례는 뭐냐면 오염된 진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김학의가 그 어떤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소가 됐어요. 근데 1심은 건 달리 2심 때 검찰 조사하고 1심 달리 2심 때 김학의한테 불리한 증언을 내놓았다고 해서 그 진술 자체가 이제 불리한 진술로 인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된 거예요. 왜? 그 김학의의 불리한 진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분명히 검찰 조사와 1심에서 진술할 땐 김학의한테 유리한, 근데 검사를 만난 후에 2심에서 불리하게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진술 오염, 즉 검사가 무엇인가를 압박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죠. 증인신문에 앞서서 검사와 면담,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가 끝난 후에 기소가 되면은 검사는 관련자들을 접촉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압박도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회유 압박, 답변유도 암시 같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검사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이 변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왜 접촉했냐, 왜 압박했냐, 아니면 뭔가 이거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다. 근데 이 김학의 판례는 그겁니다. 검사가 접촉을 했으니까, 불리한 진술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건 의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타당하죠. 그러니까 김학의의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고, 참 김학의 같은 인간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근데 김학의 재판을 한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은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쨌든 검사가 어떤 형태로든 증인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진술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검사가 아니면 수사관이, 뭐 검사라고 치죠, 포괄적으로 수사관, 증인 사전 접촉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는가? 참 논란이 큽니다. 이게 물론 이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게 단순 증인도 있지만은 공동 피고인인 경우도 있겠고, 수사 중인 다른 쪽의 증인일 수도 있고, 다른 쪽의 그러니까 피의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난 그 사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사건으로 수사해서 소환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쪽 사건으로 수사하지만은 사실은 이쪽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증인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좀,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 실제로 수사 기소가 분리가 안 돼 있고 인적으로도 유사하고 검사 동일체든 뭐든, 그러니까 미운 놈 어쨌든 압박하고 별건 수사해서 어떻게든 유죄 만들어내는 건 검찰이 그냥 별로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힘 있는 자들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힘 없는 자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현직 부장판사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이런 소위 법조인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사들도. 그러니까 증인신문 전에 미리 만났다고 하는 건 사실은 안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막을 수가 있느냐.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 한들, 야, 너 왜 얘 만났어? 아니, 뭐 이것 때문에 만났는데. 엄격하게 이 형사사건이라든지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된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검사도 징계를 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모르겠어요.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장동 사건의 여러 재판이 난장판이 되는 거,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이라든가 유호성 씨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검찰과 관련된 많은 이 재판 뭐 수사 이게 해서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압박해서 그 괘씸죄로 기소하거나 뭐 증인을 압박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뭘 해도 검사들은 처벌받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도 없어. 그러면 그게 진짜 그러면 정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검찰공화국, 검찰왕국인 지금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안 하고 검찰총장이 일을 하고 있는, 아니면은 어쨌든 이 불균형한 이 사회에서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김학의 판례가 그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났습니다. 어제 쌍용차 손배 관련된 부분이죠. 핵심은 그겁니다. 불법한 경찰의 진압에 불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다. 여태까지는 불법으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헬기 고장난 거, 아니면 헬기 뭐 이게 기중기 뭐 이런 것들. 근데 애초에 원인 제공은 경찰의 불법적인 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다. 굉장히 훌륭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 우리가 이 경찰의 공권력 행사라는 것도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하지 않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는 깡패들이죠. 쉽게 뭐 어떤 인간이 얘기하는 듯이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목적이 뭐 사실 뭐가 어쨌든 간에 그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쌍용차의 그 노동자들이 많이 고생을 해오셨는데 그나마 이 판결이 위안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이제 오늘 크라임 녹음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